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태평양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시작했죠. 자, 만주를 침략하고 이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의 침략에 손을 뻗친 일본은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중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 저항을 계속하는 국민 정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에 이제 초조해진 일본은 그 유럽에서의 전쟁 발생의 기하로 대동강 공유권이나 허언을 좋은 구실을 내세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방을 진출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중국하고 전쟁하는 중에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다음 일본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석유라든지 고무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어떤 이게 배경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 동맹의 힘을 얻고 그 소련하고 일본 간의 중립조약으로 소련하고 일본이 그 당시 이제 그 중립조약을 맺게 됐어. 원래 이제 초창기 때 소련과 일본은 좀 약간 이제 그 몽골 문제 때문에 그 몽골 진출 문제 때문에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내몽골 장악하고 이제 외몽골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노무한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일본이 소련군한테 깨지게 돼.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아니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되겠다. 남방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당시 소련하고 또 싸우기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일본 간의 중립조약을 1941년 4월 달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제 기한을 뒀는지 1945년 8월 8일까지 기한을 딱 둬.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장을 일본이 요청하니까 거부를 하고 소련이 곧바로 이제 1945년 8월 9일 날 쳐들어왔죠. 만주 쪽으로.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소련하고 일본 간의 중립조약으로 북방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진 일본은 불령 그 인도차이나를 진주하고 그 당시 불령 인도차이나는 비시정부의 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삼국동맹인 일본군이 쉽게 여기에 진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버마 남태평양 진출 시도했다. 자,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침략을 결코 용인할 생각 없었고 1941년 겨울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부 군국주의자들은 지배했을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미국에서는 7일이죠. 날짜도 이제 선전포고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죠. 예. 이 공격은 미해군과 항만시설에 큰 손상을 입힌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전력이 이로써 파괴된 건 아니었으며 오히려 미국 민이 일치 단결시켜 대일전을 별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기습 공격을 통해서 항만시설이라든지 전함이라든지 이런 걸 파괴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은 파괴시키지 못했죠. 항공모함이 다른 데가 있었어. 그다음에 미국의 태평양대의 항공모함이 한 3척 가량 있었는데 다 훈련 나가거나 수리 중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네. 그래서 이제 큰 타격은 주지 못했다는 거. 그럼 왜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냐? 그 일단은 이제 일본 입장 올 때 남방으로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것이 미국이야. 영국은 이제 어차피 그 유럽 전선에서 정신이 없을 테고, 근데 미국이 이제 근데 미국을 먼저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미국이 진주만 그 당시 태평양 기지에 공격을 해서 견제를 해갖고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 약화된 틈을 노려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를 완전 다 먹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으며 삼국동맹이 입각해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쟁은 문자가 세계대전이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종전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일본과 싸우면서 또 독일과 이탈리아가 또 선전포고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뭐냐면 유럽 전선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미국이 태평양 함대에 큰 손상을 입히고 영국이 아시아에서 전력을 증강시켜서 어느 틈을 타서 일본은 서전에 혁혁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초반에 되게 크게 나갔죠. 그래서 1942년 봄까지 일본은 미국의 전적인 감, 웨이크와 필리핀을 점령하고
요건 다 이제 미국령이었어 그 당시. 필리핀은 그 당시 메가더가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도망쳐 나왔죠. 그다음 말레이시아, 버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차지했다. 자, 이제 1941년 여름부터 1941년 겨울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 동서양의 침략적인 축축국 세력들이 세력은 절정해졌다. 그러나 42년 초 여름부터 전세가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자, 먼저 태평양 전쟁에서는 1942년 5월에 서남태평양의 코랄 해전에서 산호초 해전하고 이거 산호초 해전하고 좀 알려져 있는데, 자, 산호초 해전에서 그 당시 일본군이 이제 처음 패배를 맛보고 그 유명한 해전 있죠. 미드웨이 해전. 이거 영화도 나왔죠. 미드웨이는 하와이 바로 1000k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이게 하와이 있으면 여기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이야.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 일본군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그 미군이 여기에 전력을 배치시켜 놨죠. 요 주변에. 자,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일본 그 항공모함이 4척이 동원됐고 그 당시 그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인가? 3척이 동원했는데 싸웠는데 얘네들이 3척이 나가 떨어졌고요. 아니, 얘네 4척인가? 4척 다 파괴됐고 미국 항공모함은 한 척만 파괴됐어. 그래서 그 당시 이 4척이 이제 그 당시 일본의 해군 주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그 해군력이 확 떨어지게 돼. 이때부터 또 이제 미국이 군수공업을 이제 풀 가동시켰잖아요. 그래갖고 매일 한 달마다 한 척씩 이제 항공모함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도 만들긴 했지만 미국을 따라갈 수 없죠. 맨날 항공모함 만들고 북한만 뭐 비행기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공업력 때문에 생산력 때문에 도저히 이제 물량 공세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그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그 경우가 되는데 자 하여튼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그래서 이 미드웨이 해전 결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본 한데 큰 타격을 받았고 드디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고 가다칼라 섬 전투가 있어요. 이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륙해서 했는데 이 가다칼라는 이제 미국 일본이 호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뉴기니 부근에 있는 그 섬이었는데 거기를 점령했는데 곧바로 미국의 공격을 받고 다시 뺏긴 전투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했다. 그래서 가다칼라 전투하고 이 미드웨이 해전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아프리카 전선의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한 영국군이 엘 알라메이 전투.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이 전투에서 눈매의 전차 부대를 큰 손상을 입히고 때마치 상륙한 아이젠하워의 장군 지휘하에 미국과 독일군이 협공하기 시작했다. 동부전에서 독일군은 1942년 여름에 재차 공세를 치하여 스탈린그라드, 유명하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주 목적은 코카소스 쪽이었는데 잠시 견제하는 목적에서 한 부대를 그쪽 파견했다가 오히려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이제 스틸러가 거기 부대 그 스탈린그라드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에 대군에 의해서 소련 대군에서 포위된 결국에는 그쪽 사령관이 이제 그 독일군 사령이 항복한 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인데 하여튼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다음에 2월에 반격에 나서 소련군에 포위되어 30만 독일군이 항복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전선에 반격에 나선 연합군은 티니지를 진격하여 사막의 여우로 불렸던 롬메시아의 독일과 이탈리아 정예 부대를 항복을 받아냈고요. 자, 이어 연합군은 시칠리아 상륙하고 시칠리아 상륙 작전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9월에 이탈리아 본토에 진격했다. 자, 이에 이탈리아 고급장성과 왕의 측근이 제어하여 무솔리니 파시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연합군과 후전협상을 시작했고 그때 이제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은 감금되었던 감옥 속에 감금됐던 무솔리니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했고 그 결과 연합군의 진격이 늦춰졌으나 1944년 6월에 로마로 진격하였다. 자, 태평양 전쟁 이후에 여러 조약들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담들이 하게 되죠. 조약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그 회담도 있는데 이 회담 내용이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넘어서 여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주요 회담들 보면 여기 보면 대서양에서 있었던 대서양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카이로 회담이 있죠. 네, 카이로 회담. 그다음에 테헤란 회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알타 회담이 있어요. 알타 협정. 예. 그 뒤에 이제 좀 나와 있지만 포츠담 회담도 여기 있죠. 다시. 어, 그래서 이제 요 포츠담 회담인데, 일단은 여기부터 이제 중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평양 전쟁 시작되기 얼마 전 1941년 8월에 누즈벨트는 철치가 대서양의 영국 전함을 해하러 갔고, 누즈벨트와 이제 철치 간에 대서양의 그 영국 전함을 해합을 갖고 전후에 평화 수의 원칙을 밝힌 대서양 정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대서양 정은 1941년 8월이니까 이제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누즈벨트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이제 했던 거죠. 자, 그 원칙들 보면 영토의 무병화, 이게 남의 영토를 뺏지 않겠다는 거죠. 강계 국민의 희망에 반하는 영토 변경을 배격하고, 아마 이제 2차 세계전 때 이제 그 전에 1차 세계 경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독일의 이제 영토 강제로 이제 통합하고 배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독일 원망을 사게 되죠.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국 국민들 정부 형태 선택권 인정, 모든 국가의 평등한 세계 무역 참가권, 그다음에 노동 조건의 개선과 경제 발전 및 사회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 수단 및 공포의 경표로서 자유, 해양의 자유, 무력 행사의 포기와 분비 축소, 이런 것들을 결정했죠. 원칙을. 그래서 문제 어렵게 나오면 원칙 두세 가지 쓰고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세요. 예, 두세 가지 정도는. 자, 그 전쟁이 확대되고 또한 전세가 유럽 연합국에 유리하게 이제 전개되니까 보다 더 구체적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43년에 우리하고 좀 관련된 거죠. 11월에 루즈벨트 철치 장개석이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2월 1일 만주, 대만 등 중국 기속과 한국의 독립,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내용한 카이로 선언을 반포했다.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 이제 그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예. 절정한 절차를 통해서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자, 같은 해 12월 영국, 미국, 소련이 수내가 테헤란에서 이제 회담을 갖고 제2전선 형성과 그 당시 국제 안전보장을 관한 협의를 했다. 자, 이 제2전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선이 어떻게 됐냐면 영국이 있었고 이렇게 독일이 있었죠. 네, 러시아가 있었는데 독일하고 영국 간의 이제 싸움은 이제 실패했고 독일이 포기를 했죠. 영국 본토를 점령하는 것을. 그러니까 독일은 이때 그러니까 소련을 이제 그 당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은 소련만이 단독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독소전만이. 그러니까 이제 요 동부전선만 있다 보니까 독일이 여기에 몰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할 때는, 소련 입장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혼자 싸우기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 유럽에 프랑스 쪽에 서부전선을 하나 만들어 달라. 제2전선을. 그래갖고 이제 이걸 약속해 줬어.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디데이를 정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갖고 서부전선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2전선 관련된 내용이 이때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테헤란 회담에 논의한 제2전선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던 연합군은 1944년 6월 아인제하워 장군의 총사령관을 하여 역사상 최초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죠. 고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연합군은 독일의 완전한 저항을 격파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8월 말에 저항운동자 레지스탕스와 시민들 봉기로 파리가 해방되었고, 연합군은 자유프랑스군 선두로 파리에 들어갔다. 자유프랑스군을 선두했던 거, 두 군을 내세워서 했던 거는 좀 배려 차원에서 해준 거죠. 프랑스인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정서를 고려해서 그걸 해준 것 같아. 자, 연합군의 진격을 계속하여 나인강에 접근했으나 유도봉급의 지원 후 그 속도가 약간 늦춰지고 겨울 맞이했다. 한편 소련군의 반격 속도 빨라 발칸 방면에 독일군이 강하지 않은 저항이 격파했고 중앙과 북부 정선에도 실지, 그러니까 잃어본 영토를
전부 회복하고 독일 본토에 대한 공격 태세를 들어갔다. 1945년 들어서 연합군의 새로운 공세 앞에 독일군이 급속하게 무너졌고, 자 2월 초에 루즈벨트, 처치, 스탈린이 크리미아 반도와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확인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논했다. 그래서 이 알타 회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후 국제 질서가 형성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력권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 알타 회담 내용을 좀 약간 그 여기 말고도 좀 그 보충을 하면,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알타 회담 1945년 2월 달에 이제 형성 가졌는데 미국, 누즈벨트, 철칠, 영국, 스탈린, 소련 이렇게 참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질서 재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면 독일을 4개 국가로 관리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미, 영, 프랑스 지역은 서독 지역이 됐고, 나중에 소련 지역은 동독 지역이 됐죠. 동유럽에 신질서가 형성됐다. 폴란드나 신종 그 유구의 신정권 수입 등 같은 것들 이제 약속을 했는데, 대개 이 동유럽은 이제 전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세력범위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얄타 회담은 공개적인 회담이었고 또 비밀 협정을 맺게 돼. 소련의 대일 참전을 뭐냐면 어, 약속받았죠. 예. 이게 왜 비밀 협정이냐면 아직까지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외교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일 참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 조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식으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남사할리나 치시마 열도, 이거 쿠링 열도라고 하죠. 또 소련에 기속시키고 여순을 조치하고 대전을 특수 권익을 대전의 특수 권익들 러시아 소련의 특수 권익을 보호해주고 동진철도, 남만주철도, 동천철도라고 하죠. 이런 북만주철도와 남만주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필요가 없고 남사할린과 이 치시마 쿠링 열도는 여기를 통해서 소련에 기속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유럽 질서의 재편을 했던 회담이 얄타 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얄타 회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약간 구두로 뭐 신탁 통치하자라는 정도 약속은 했어요. 뭐 그렇게 공식화시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추가할 것은 뭐냐면 외몰골 있죠. 외몰골. 몽골 인민군 현재 상태 계속 유지한다. 이것은 몽골을 독립을 인정했다는 거. 외몰골의 독립을. 그러니까 내몽골과 외몰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몽골 지금 그 중국의 자치주에 들어가 있고 외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국가인데 1920년대 독립을 했어요. 외몰골이 소련의 위성국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타회담을 맺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 얄타회담에서 비밀협정으로 독일이 항복한 후 2, 3개월 내로 러시아 제조연기 영토와 권익을 회복한다는 조건 아래 소련의 대일전 쟁을 참전을 결정했다. 얄타회담에서 서방 측은 그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 소련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던 평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루즈베트가 독일 특히 일본과 전력을 가대평가하는 데서 비대한 거다. 그래서 소련이 가대평가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과 일본의 그걸 깨기 위해서는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미국 입장 올 때는 좀 패착이었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태평양 전쟁에 소련을 끌고 들어온 게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단되지 않고 통일국가가 형성됐는데 이거 이 그 얄타 때 소련이 그 당시 일본 그 태평양 전쟁에 참가한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분단이 됐잖아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계속 읽어보면
자, 어떻든 연합군은 나일강을 넘어서 독일 본토에 진격했고 동부에서도 소련의 진격도 빨랐다. 그래서 4월 하순에 트로가우 이제 엘베강 가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간의 선두부대가 처음으로 접촉했다. 며칠 후 북이탈리아에서 저항이 계속하던 독일군이 항복했고 그들의 보호하에 있었던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유격대에게 체포되어 살해됐다. 자, 5월 2일 날 소련군이 베를린에 돌입했고 히틀러는 그 전날 자살했다. 그래서 히틀러 자살과 관련된 그 영화가 좀 있죠. 소재로 한 영화가. 자, 5월 7일 날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9일 날 소련군에게도 항복했다. 이로써 유럽의 전쟁이 끝났다. 자, 이 무력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1944년 6월 4일에 6월에 사이판이 함락되고 그다음 45년 초에 메가더 장군 지휘하에 미국이 필리핀 본토에 상륙했으며 그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도 점령했다. 이오지마 유황도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이오지마 편지인가?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 영화를 한번 만들어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을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일본 본토에 대한 B-29의 공습이 난력 격심해지고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멀지 않아 초토화된 전망이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B-29에서 그 당시 그 일본의 수도였던 동경 있죠. 동경이 거의 대공습으로 다 초토화됐죠. 예. 자, 그에 미국과 영국, 그 소련의 순회들은 1945년 7월 베를린 교회 포츠담에서 회합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포츠담 회담이야. 자, 루즈벨트가 도중에 죽어요. 그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참석을 하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했죠. 영국의 선거 결과 노동당이 승리해. 철치 물러나고 엔트리가 이제 참석했어. 거기에 이제 또 플러스된 것이 뭐냐면 스탈린. 이 건데 이 포츠담 헤드는 주로 이제 독일과 관련된 거야. 독일이 이제 그때 망했거든요. 그래서 항복했으니까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논의했던 것이 이 포츠담 회담이고 포츠담 회담과 함께 뭐도 같이 했냐면 포츠담 선언도 있어. 이 포츠담 회담은 그 주로 독일과 관련된 거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과 관련된 거야. 이 포츠담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중국의 장개석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벤트리 그다음 미국의 트루먼 있죠. 이렇게 소련은 그 당시 제외됐어요. 소련이 참가할 수 없었죠. 왜냐면 이건 일본과 관련된 거고 아직까지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츠단선은 어찌가 없는 거예요. 소련이.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항복을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일본은 간단하게 무시해버리니까 일본이 무시하니까 그리하여 18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첫 원자폭탄이 투하되고요. 8일 날 일본이 전력이 고갈되고 너무도 알고 있는 소련이 얍삽하게 이제 그 동북아시아의 세력 안정을 노리기 위해서 확장을 노리기 위해서 대일전에 참전했죠. 그러니까 다 된 밥상에 그냥 손가락만 얹은 거야. 그게 9일 날 다시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했죠. 자,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자, 이것은 5년간 거친 2차 세계대전도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츠담 회담 관련된 내용이 제가 심화교재에 좀 적어놨거든요. 했거든요. 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포츠담 그 선언 내용이 여기죠.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라며 또 일본의 주권은 홀슈 홋카이도, 홀슈 시코쿠 등이 우리들 결정한 모든 섬에 국한될 것이다. 자, 여기에 뭐가 빠졌죠? 한반도가 빠졌죠. 한반도와 부속성이 빠짐으로써 그 독립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죠. 카이로 선언도 이제 이행한 걸 하고 그래서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해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줬다. 이게 우리 측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좀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죠. 이 8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요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게 좀 자세히 돼 있는데 요즘엔 하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이제 문제가 튀어나올지 몰라갖고
예전엔 기초 중심으로 제가 강독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싹 강독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할게요.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여기 보면 이제 564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치도 지배하는 유럽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9월 3일 날 564페이지예요.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선전포고가 시작됐지만 그 9월 27일 폴란드 항복 이후 한동안 실제 부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 침묵을 깬 것은 이번에도 나치 독일이었다. 그래서 1940년 4월 9일 날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했고 덴마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항복해서 좀 싸우다 그냥 항복해버린 거야. 노르웨이는 나치즘 정당이 당수했던 크민스의 권력을 탈취하고는 역시 독일군에게 항복했다. 그래서 노르웨이를 점령했던 이유가 있죠. 그 당시 북해 연안에 있었던 걸 확보하고 영국을 견제하고요. 영국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잠수함 기지나 폭격기 이런 것들 이제 있죠. 기지들 이제 마련한 경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독일의 이제 그 철강성을 스웨덴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영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거였어요. 예. 자, 한 달 뒤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가 잇따라 침공당했고요.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에 이어서 1945년 4월에서 5월까지 침공해서 독일은 전격전,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공격을 했어. 치고 공격을 한 거죠. 적의 핵심부를 타격을 주는 거죠. 기계화 부대를 통해서. 그래서 즉 소규모지만 효과적인 기계 부대의 어떤 신속한 기동 공격을 앞세우고 공군력의 지원을 하는 전술을 썼고 이는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자, 네덜란드는 침공 닷새 만에 항복했고요. 벨기에 역시 5월 28일 날 항복했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강국이었던 프랑스마저 6주 만에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르덴 숲을 공격했다고 했죠.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 당시 벨기에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주요군을 아예 끊어놨다고 했죠. 후방 부근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페댕 원수가 이끄는 그 프랑스 정부는 페댕 원수가 이끌었던 프랑스 정부는 6월 20일 날 사실상 항복 조약을 후전 조약을 독일과 맺었다. 그래서 독일로서는 1차 세계대전 4년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단 2달 만에 거둔 셈이다. 다음해 4월에 발칸반도의 유고슬라비아 그리스까지 독일군 신고받고 항복했다. 원래 이 지역은 이탈리아가 먼저 건져놨다가 잘 안 되니까 독일군이 대신 도와준 거야. 예. 그래서 1941년 봄 유럽은 그야말로 나치 독일의 지배한 새로운 유럽이 되었다. 1941년 4월 이르면 전 유럽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그다음에 소련 이렇게 7개의 제휴국은 모든 나라가 독일국에 점령당하거나 독일의 직감적 지배를 받거나 독일과 동맹을 맺었다. 이때 동맹을 다운표로 했던 것은 말이 동맹이지 실제로 독일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예속당한 거죠. 근데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달랐다. 근데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도 놨는데 그 부분이 참 읽어볼게요. 1940년 6월 10일 영국과 프랑스에서 선전포고함으로써 독일은 거의 대등한 동맹국 지위를 창설했던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지배 방식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4가지 유형 보면 합병, 직접 통치, 간접 통제, 위성국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죠. 자, 합병을 보죠. 합병. 그러니까 합병은 정식으로 독일 영토로 들어가는 거야. 통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서폴란드, 루셈부르크, 프랑스, 알제스, 로렌 지역. 이 지역은 다시 뺏어왔죠. 독일이. 그다음 북부 슬로베니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국가는 혹은 그 지역 원래 독일과 함께 대독일 제국을 구성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이런 주텐테는 독일인이 살았던 지역이고 독일인이 살지 않더라도 예전에 독일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은 이제 대독일 제국으로 구성해서 합병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1938년에 합병된 오스트리아와 주텐텔 지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침공 직후 합병된 곳이고 대체로 독일계 지원이 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그 통치하는 방법인데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가 있어요. 둘 다 독일군 점령하에 이루어진 방식으로
직접 통치에는 이제 피리 점령국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독일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거고, 후자는 독일의 현지 정부 또 계례를 통해 그 통제함으로써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면 직접 통치를 볼게요. 자, 직접 통치는 두 가지 또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는데, 독일이 이제 독일이 직접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의 신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 하나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군인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민간인 통치하면 민정이 되는 거고요. 군인 통치하면 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폴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민정이며 벨기에, 북부 프랑스는 군정이었다. 프랑스는 여기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여기는 비시정부 자유지역이고 이쪽 지역이 이제 군정지역이었어. 여기는요. 예. 자, 그래서 폴란드의 경우는 1939년 9월 침공 직후 독일에 합병된 서부 지역과 그 다음에 소련에 합병된 동부 지역을 제외한 가운데 지역이 직접 통치 민정에 해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합병된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직접 통치 민정에 해당합니다. 여기 독일에 합병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주로 이제 요 지역이 있죠. 폴란드 하는 지역. 단지역부터 요 지역은 여기고, 그다음에 요쪽 지역은 그 소련 넘어갔고, 그러니까 요쪽 지역을 이제 그 통치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민정에 해당했다. 자, 이 지역은 폴란드 총독력이 되었다. 그리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1940 4월 5일 그 당시 이제 침공 후 둘 다 제국위원회 통치처로 파견됐는데, 군정은 독일 육군 총사령관과 임명한 군사령관이 실시됐고, 벨기에 북부 프랑스는 군사령관이 벨기에가 프랑스 최북단 지역을, 프랑스 군사령관이 수도 파리를 포함 프랑스 북쪽 절반 지역을 각각 담당했다. 자, 직접 통치라고 하지만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총리와 각부 장관들 구성된 중앙정부가 없을 뿐이지 차관급 이하의 자국민 기존 행정기구를 존속했고, 제국 위에 총의원, 군사령관, 군청장 같은 독일군이 이 기구를 지휘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직접 통치하고 간접 통치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는 직접 통치고, 여기는 쭉 있다가 뒷부분은 이제 여기는 여기부터 간접 통치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배 방식 간접 통치가 있다. 자, 그 범주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오는데, 현재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 몰라비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덴마크, 비시, 프랑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가 이에 해당한다. 다양성은 주로 이제 해당국 정부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발견되는 건데, 그러니까 간접 통제도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좀 더 강한 게 있고 통제를 많이 받는 국가도 있고요. 심지어는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도 있었어요. 자, 그 자율성이 전혀 없는 나라는 이제 보호령에 있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역이죠. 1939년 3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직후 성립한 이 나라의 정부는 체코인으로 구성됐지만 외무부, 국방부가 없고 독일인이 제국 보호관의 긴밀한 통제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자율성이 좀 떨어진 나라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예요. 그래서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면서 성립한 슬로바키아와 1941년 4월에 유고슬라비아 해체되면서 성립한 크로아티아는 둘 다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했으나 건국과 정부 수립 자체가 나치 독일의 침공과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전형적인 계례 정부였다. 그래서 앞에 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는 실질적으로는 독일 영토지만 독일 영토지만 정부는 존재해요. 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도 그 행정부 정부가 존재하고 이 정부의 실질 운영은 독일이 하는 형태고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약간 자율성이 적은 나는 국가도 존재하고 정부도 존재해. 그렇지만 국가나 정부가 존재했더라도 실제 독일의 간섭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는 거의 계례 정부죠. 이런 정부는 이런 정부하고, 그다음 자율성 면에서 반대로 극단적인 위치한 나라가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웬만한 건 다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덴마크의 경우는 독일군이 점령당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침공 전에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점령군이 계속 주둔했음에도
왕가 정부, 위에가 모두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했다. 그러니까 독일의 외무부에 파견된 정권 공사가 덴마크 정부의 통제권 행사를 했지만 덴마크의 외교 정책은 다른 어느 그 피점령군보다 자율적으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양극단에 있는 나라 중에 중간에 있는 나라가 BC 프랑스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케이스가 있죠. 네. 간접 통제한 나라 중에 이제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간접 통제하는 방법의 자율성이 제일 낮은 국가가 보헤미아 헤르비아 보헤미아죠. 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나라가 덴마크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나라가 BC야. 프랑스 BC 정부 있죠. 자, BC 프랑스다. 이 프랑스는 1940년 6월 20일 날 독일과 맺은 후지협정에 따라서 북쪽 절반은 독일 점령공당의 직접 통치에 들어가고 남쪽 절반은 BC를 수도한 자국민들에 의한 통치를 했는데 이 BC 정부는 구성 과정에 독일의 입김이 적용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대 정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종전의 상공하고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상륙한 1942년 11월 이전까지 BC 프랑스 지역의 독일과 점령되지 않았다. 하지만 1942년 11월 이후 독일군의 점령이 프랑스 정부에 확대되면서 독일의 정황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그 BC 정부의 자율성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궁지에 몰리자 BC 정부에 대한 통제력 압박을 더욱 강하게 됐던 것이다. 결국에 1944년에 이 BC 정부도 완전히 이제 독일의 통합이 됐고요. 예, 독일에. 자, 그래서 이제 BC 정부는 여기죠.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1940년 6월까지 42년 자유지역 남아있다가 이게 1944년에는 완전히 이게 BC 정부가 이쪽으로 통합이 돼버려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자유지역 나왔던 그 자율권 행사했던 그 연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끝으로 위성국인데 자, 위성국의 범죄에 해당한 나라는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였다. 자,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독일과 우호적인 관계였고 공식적으로 동맹국이었지만 정치, 군사, 경제로 독일에 예속되어 사실상 위성국을 지위에 전락한 것이다. 자, 위의 공화국들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쟁 전부터 이미 권위주의 체제였고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1942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 이후 소련군의 맞서 전투에 참여했으며 헝가리를 제외하고 모두 독일군의 주둔이나 통과를 허용했다. 헝가리의 경우 1942년 연합군 측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44년 3월에 독일에 점령당했고 그 다음 둘째나 독일 점령당국의 압력을 친나치 정부가 들어섰다. 다 헝가리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위성국에서 간접 통제와 계대 정부가 지가 바뀌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헝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 좀 눈여볼 게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초반에는 이제 독일 편에 썼어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제 뭐냐면 소련이 강해진 역전을 하니까 다시 소련 쪽을 편했었죠. 네. 그래서 독일에서 소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핀란드가 이제 독일 편 쓴 이유가 그 겨울 전쟁 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한 거죠. 10% 정도 뺏겼잖아요. 소련에. 근데 이제 소련한테 뺏긴 영토를 딱 찾고 나서 더 이상 진격을 안 해. 그래서 슬슬 눈치를 보다가 소련이 이제 우위에서 반격하니까 또 소련 쪽에 붙어갖고 소련에 줄을 쓰고 독일을 공격하죠. 그리고 종전에 자기가 이제 뺏었던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땅이었지만 다시 회복했던 그 10% 땅을 소련한테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전후에 소련의 간섭을 받는 위성국도 떨어져요. 예, 핀란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이제 얘기해 보면 그 네 가지 방식 등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통치 그 다음에 간접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국 있고 그리고 직접 통치는 다시 군정하고 민정 이런 것도 있고요. 간접 통치 일종의 이제 자율성을 중에서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강, 중, 하가 있죠. 강은 오늘날 체코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말하고 중 지역은 오늘 BC 정부, 하는 이제 그 덴마크 같은
나라들 얘기하고요. 위성국은 점령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 실제로 나치 독일에 예속한 지역은 그런데 핀란드, 헝가리, 뭐 불가리아 그런 나라를 얘기하죠. 헝가리는 원래는 위성국이었다가 그 연합군 측하고 이제 뭐냐면 사전 교섭하는 걸 발각돼 갖고 그 이렇게 그 직접 통출 넘어갔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간접 통출 넘어갔던 케이스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독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소련 쪽으로 넘어갔죠. 소련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합정과 전세 반절 볼게요. 요거 이제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8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는 18번입니다. 자, 1941년 6월 22일 날 독일의 급작스러운 소련 침공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나 하다. 동부전선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소련이란 강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독소전이죠. 이 내용이 1942년 6월 22일 날. 자, 이 침공은 독소전은 불과 2년 전에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고 독일 스스로 패전의 길을 여는 것 같이 길을 연 것이어서 나치 독일이 왜 굳이 이런 침공을 감행했는지 많은 의문점이 제기했다. 자, 하지만 그 이유가 있죠. 소련 침공,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침공보다 더 놀라울 만한 것은 아니다. 이데올기적 나치즘은 불구대춘의 원수인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더 싫었다는 거지. 나치 입장에서는. 자, 인종적으로 볼 때 나치즘은 슬라브족을 적대시했죠. 이 슬라브족도 유대인다움을 열등한 민족을 봤잖아요. 예. 그리고 얘네들을 뭐 유대인처럼 죽이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자기들 얘네들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어야죠. 그리고 슬라브족들의 땅을 뺏어서 독일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열등하게 보았는데 소련은 바로 그 두 요소가 결합된 존재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 침공은 서유대 침공과 달리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고 그만큼 2년 전 독소 불가침 조약에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련은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자원도 많아.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석유, 식량, 광물을 차지했고 강한 영토를 독일의 생활권 삼으로써 열등한 슬라브족을 노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계산도 작용했다. 예. 그리고 소련을 신속하게 제압하면 영국의 항전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과 1930년 스탈린의 대군부 숙청으로 소련국이 크게 약화된 걸 판단을 작용한 걸 보인다. 여러 가지가 있어. 소련 침공.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데올기나 나치즘의 불가침 원수였다. 공산주의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나치즘은 슬라브족들 적대시했고 노예민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이런 석유, 식량, 광물 생산의 주요 요충지였고요. 그다음에 코카소스 지역까지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네 번째는 소련을 신속하게 제압하면 영국의 항전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 다섯 번째로는 1930년 스탈린의 군부 대숙청으로 소련 군대가 크게 약해진데 그걸 알 수 있었던 전쟁이 겨울전쟁이죠. 겨울전쟁 때 핀란드한테 당한 걸 보고 나도 소련의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이제 히틀러에게 심어주게 된 거야. 자, 침공이 시작되자 처음 몇 달간은 이단 판단이 옳았던 것처럼 보인다. 독일군이 8.6지세로 승리를 거뒀고 히틀러는 129년 전에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깊숙이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수도 모스크바를 함락할 수 있는 기대는 무산되었다. 1941년 11월에서 12월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소련군은 끝내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냈던 것이다. 한편 1940년 9월 이래 독일,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맡고 있던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기존 식민 종주국이었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왜냐하면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와중이었죠. 자, 이 지역을 지배하고 했고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 봉쇄 종시에 맞서자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태평양 주요 해군기지였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때까지 유럽 전쟁에 머물렀던 2차 세계대전을 단번에 세계전쟁으로 바꿨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의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전선에서 세계대전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 했고 11일 날에는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다.
자, 1942년 중반 최고조에 다른 축축국을 세정은 그 말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 1942년 11월에 미국, 영국의 연합군은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했고 다음해 5월 티니지에 독일, 이탈리아가 항복을 받아냈다. 7월에는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고 곧이어 무솔리니 건자에 쫓겨났다. 9월에는 연합군이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했고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군에 항복했지만 독일이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 무솔리니를 북부 지역 게레정부 수반으로 복귀시켰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솔리니 히틀러 밑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솔리니도 그 반유대 정책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어차피 히틀러 밑에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북부 이탈리아의 유대인들이 좀 탄압을 받았죠. 예. 그다음 2차 세계 절정의 이제 결정의 반전은 사실상 동부전선에 벌어졌다. 1942년 여러부터 여러 달째 계속된 독일과 소련 사이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결국 1943년 2월 독일군의 항복이 끝났다. 이후 이제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리한 소련군은 이후 계속 독일군 서쪽에 도움을 밀어냈다. 이 쿠르스크 전투가 되게 유명해요. 이게 최대의 전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소련군의 주요 정책 T-34거든요. T-34 7호, 8호, T-34 7호와 8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전차 부대가 있어. 독일 전차 이제 뭐 4호 전차, 그 다음에 티거 있죠. 티거 1, 티거 2 이거 있고 그 다음 팬턴가? 네. 팬턴 전차가 있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런 전차들이 이제 한판 붙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T-34가 많이 깨졌어요. 이 티거나 이런 데는 팬턴 전차한테 뛰어나거든요. 근데 전쟁은 누가 이겼냐? 독일이 이겼어.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크게 독일이 아니라 소련이 이겼죠. 소련이.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독일 전차는 적게 깨졌지만 소련 전차가 많이 깨졌지만 소련이 그 전차 만드는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T-34가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거든요. 경사 자극도 있어갖고 피폭력 타격을 받으면 또 튕겨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T-34를 거의 매일 찍어내 공장에서 10,000대 정도 찍어냈다고. 그러니까 10,000대 정도의 전차. 그 다음에 독일 한 2,000대로 맞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독일이 양쪽으로 밀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그 전쟁 원칙은 질적으로 부족하면 양으로 극복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크로스코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완전히 이제 전세가 뒤바뀌어지죠. 물론 앞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있었지만 이 크로스코 전투는 또 한 번 그 소련군에게 이제 전세를 더 확고한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최대 전차전이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많은 역사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을 패배시킨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가 소련이었다 평가했다. 그래서 소련이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나치 독일과 싸우면서 1,000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1944년 6월 6일 영국과 미국, 그 캐나다, 그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연합군의 승리 결정의 계기보다 그 승리를 앞당길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그 연합군은 남북 프랑스에 상륙했고 열흘 뒤에 파리가 해방됐으며 그해 11월까지 프랑스 영토 대부분 해방시켰다. 1945년 3월에는 연합군이 나일강을 건넜고 4월에는 소련군이 베르린에 진입했다. 결국엔 4월 30일 날 시틀러는 제국 청사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고요. 5월 8일 독일군 총사령부 무조건 항복에 문서에 서명했다. 그래서 천년이 갈 것이라는 시틀러에 호언했던 제3대국은 12년 만에 무너졌고요. 축축국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일본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거쳐서 미국의 원자폭탄을 공격받고 8월 8일 날 소련의 선전포고와 만주 침공을 받은 끝에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고 이로써 6년에 거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홀로코스트는 앞에 이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서강사 개론을 넘어가죠. 자, 2차 세계대전 유럽의 세계, 그러니까 2차 세계 전후 이제 그 국제 질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뒤에 얘기는
예전에는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한 7, 8년 동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봐야 돼. 미국하고 소련의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고 거기 아까 독일 있죠. 독일의 이제 브렌트 동방 정책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냉전 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냉전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앞부분에 좀 띈 게 있는데 전후 처리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번재판소나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나 그런 데서 한번 찾아서 좀 볼게요. 먼저 교과서 보고 그 다음에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강독을 해보죠. 그래서 전후 재판, 전후 전범국들의 처리 문제나 그 다음에 전쟁 범죄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래인 교과서 펴보세요. 미래인 교과서. 자, 미래인 교과서 185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게 또 안 돼? 아, 185페이지가 잠깐만요. 아, 미래인이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한 건 비상인가 그럴 거야. 잠깐만요. 이게 아, 아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미래인이 아니라 여기 그 185페이지 맞네. 예, 185페이지 맞아요. 제가 잘못 펴놨어요. 예. 자, 전후 처리와 이제 국제연합의 창설 이 부분인데, 자, 2차 세계대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약 5천 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남긴 인류 역사 최악의 전쟁이었다. 곳곳에 이제 자행당한 그 학살이나 전후방위 바다가 없는 무차별 공습과 폭격, 기아와 질병 등으로 비롯된 민간 그 인피해가 급증했다. 그 전쟁이 진행하는 동안 연합군들은 카이로 그 다음에 그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돼 또?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 다음에 등지에 회담을 열고 전후 처리와 평화 유지 및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논의했다. 자, 패전 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서 군할 점령됐고 일본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통일의 주권을 되찾았다. 자,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누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전쟁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제 군사 재판이었죠. 자, 이를 통해 침략 전쟁 자체를 범죄를 규정하고 전쟁 중 저지르던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다. 그 밑에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죠. 그 유태인 학살과 관련돼 갖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자,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던 도시가 누른베르크예요. 그래서 이 누른베르크에서 1945년 1년 동안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 주도하에 주요 전쟁 범죄자의 조직을 심판하는 국제 군사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누른베르크에 열었던 이유는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나치를 처벌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전쟁 벽구나 요거 외워두셔야죠. 전쟁 벽구나 갈래가 어기 죄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이 1차 세계에 없었던 죄까지도 이제 그 집어넣는데 자, 침략 전쟁을 도모하여 평화에 관한 죄. 이게 좀 왜 안 되냐? 자, 침략 전쟁을 도모한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들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한 인도에 관한 죄를 새로 도모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기억을 해두세요. 잠깐만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할게요. 자,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들에게 비행을 인도에 관한 죄. 이 두 걸 좀 암기해 두세요. 네.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어떤 내용이 추가됐어. 이게. 그래서 역사상 최초 전쟁이 일으킨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사형을 포함한 판결이었다.
자, 이외에도 독일의 독자적인 국내법으로서 나치당에 가담한 자들을 재판하고 추적하여 처벌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946년 일본 도쿄에서는 국제 군사재판이 열려서 사망자 정신 이상자를 제한 25명의 A급 전범 재판에 대해서 저는 유죄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그 교수형과 그 종신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그 냉전체제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전쟁의 핵심 책임자였던 쇼와 청왕이 기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시노이토가 기소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고,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일본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청왕이라는 존재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시노이토를 그냥 살려두는 게 낫겠다. 시노이토 전범에 붙여갖고 죽이면 오히려 일본의 거센 저항을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메가더가 그냥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이제 붙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죄를 사면해 줬던 거예요. 자, 일본은 A급 전범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와 정치인들 공식 참배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반성하지 모습을 보여 주변 국가의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보시냐면 18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이만이 나와요. 아이만. 이 아이만은 그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요거 나올 때 말이 많았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냐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예,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무시하지 마시고 보시고 교과서 내용에서 공부하실 때 요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을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내용은 어차피 서계나 서강조 자세히 돼 있어. 어디를 보시면 이런 이제 보충 자료 있죠. 세계사 백과사전이니 뭐 도중에 보충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이만 좀 볼게요. 자, 히틀러 집권 이후에 독일 유대인들 탄압하기 시작. 히틀러 집권 이후에 독일 유대인들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 정치적 권력을 강타하고 보유 표시를 붙여서 유대인 표시 있죠, 이거 게토들 또 격려했으며 점령지 유대인 인종 자체를 없애는 전멸 정치를 했다. 이거 서양사 강제에서 쓰였던 표현이죠. 칼 아도프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스의 친위 대장이자 유역 유대인 전멸 정책 담당자로서 수용소와 그 소송 열차를 가스실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음을 몰아넣었다. 그는 독일 패망 이후 아덴테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 모사드에게 체포돼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됐다. 그때 이제 아이만 법률인데 요게 이제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야. 아이만이 법정에 쓰면서 자기 이제 입장을 이제 번호하는 거죠. 예, 난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전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유대인들 이민자들을 위해서 직업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학사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결과이고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은데 국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관료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아이만이 직접 유태인을 죽인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총 들고 쏴 죽인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쏴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뭐냐면 졌죠. 왜냐면 유대인들을 쏴 죽인 데까지 학살하는 데까지 수송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 자, 그 다음에 저의 관심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뿐이니까 저의 열자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맞는 말이거든요. 죽이라고 명령도 되죠.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 사람은 주어진 역할에 그냥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야. 유대인들을 철도로 수용소 옮겨놓은 것 뿐이죠. 자,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 이거 죽이라는 명령 내 권한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공직자로서 당시 독일 법과 정부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도 이제 나왔던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죠. 아무리 내가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조직에 추구하는 목적이 나쁜 것이면 이거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뭐냐면 그 자기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목적은 생각 없이 조직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은 생각 없이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생활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뭐냐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서 악의 평범성을 강조했던 건데 아이만의 법령에서 그게 잘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는데 또 나올 리가 없겠죠. 요거는 하여튼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 교과서에서 요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전쟁 이용했나.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내용보면 그 시틀러나 무솔리니든 간에 그 당시 이제 청소년들을 자기 그 수족을 삼고자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자 그 여러 가지 그 청소년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 만든 청소년 조직이 니토리오 이탈리아 청년단이에요. 네, 발음하기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시틀러 유게탄을 만들었죠. 유게트는 요걸 이제 좀 만들었어. 제가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를 냈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믿으다, 복종하다, 싸우다. 게으른 자를 키우지 마라. 왜냐하면 일하는 자, 생산하지 않는 자는 좋은 이탈리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급자의 명령에 토를 다지 마라. 내 집이 뒤쪽이 나도 조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조국과 국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전체주의 발상이고. 그다음 시틀러 유게트 가이서는 보면 자, 우리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피의 깃발 앞에 나의 조국의 구원자 아돌프 시틀러에게 나의 모든 힘을 바칠 걸 맹세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니 주여 저를 도와줬어. 갑자기 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1936년 12월에 시틀러 유게트법이 이제 제정돼서 독일 내 모든 청소년은 이 단체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 시틀러 유게트 이게 있고 자 그래서 파시즘과 나치즘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소녀들이 10살 이전에 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었다. 자, 이들은 강력한 교육 속에서 군대 생활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았으며 사회주의자 반전주의자를 찾아내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비상교과서 여기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읽었던 게 네. 여기는 없네요. 예. 요거 읽으려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뒤에 또 겹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582페이지 펴보세요. 582페이지. 58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차 세계 유산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부터는 말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해갖고 쭉 해서 그 전범 재판까지 좀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자, 읽어보면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유럽의 지도의 국경이 대폭 바뀌고 여러 나라가 새로 생겨났던 반면 2차 세계대전은 종전 이후에는 영토의 변화가 훨씬 적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살던 곳에 계속 살고 국경선이 다시 그어졌다면 1945년 이후에는 반대로 국경선보다 사람의 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1차 끝난 데 국경선을 근대로 해갖고 국경이 정해진 반에서 2차 세계 이후에는 물론 영토 변화가 좀 적었지만 이제 국경선보다는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폴란드 지역인데 이 폴란드 지역 같은 게 보면 이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 목당한 게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자, 원래는 이제 그 독일은 영토가 요 정도 되었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 지역이 이제 독일 영토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폴란드는 바르샤바가 여기 있으면 이 폴란드 동쪽 지역이 누구 땅으로 넘어갔냐면 그 당시 소련 땅으로 넘어간 거야. 네, 소련 땅으로 요 지역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후에 이제 소련이 자기 땅들을 폴란드에 뺏은 땅들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겨주지 않았어 이 땅을. 네. 그래서 이 소련은 소련과 이 프로이센 땅을 동프로이센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요 지역을 요 폴란드 동부 지역을 어디에 편입시키냐면 벨루루시에 편입시킨 거야. 백러시아 지역에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자기 땅을 만들어 놓고는 편입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폴란드에게 누구 땅을 떼어줘 주냐면 요 그 뭐냐면 그 독일 땅을 떼어줬어. 독일의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있죠. 여기 기점의 땅을 떼어준 거야. 이 땅은 원래 독일 땅이었는데 요걸 이제 폴란드에 족보인 거죠. 여기는 자기가 갖고 그래갖고 여기에는 문제가 이제 이 오데르 나이센스 그 동쪽 지역에 있는 독일인들 있죠. 그리고 동프로이센에 있었던 독일인들 얘는 일부는 폴란드 들어가고 일부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여기 살지 못하니까 다 동독이나 서독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경선이 사람이 있는 데서 그어진 게 아니라 국경선이 그어지고 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오데드 나이세스강 이동 지역이 그 폴란드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폴란드와 그 뭐냐면 그 국교 회담을 할 때 이 지역이 문제가 됐어요. 오데드 나이세스가 원래 독일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폴란드 가져다 하면서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폴란드와 그냥 수교를 했죠. 이 오데드 나이세스가 그걸 나중에 인정을 해줬죠. 예, 브렌트 총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동프레이센 땅은 이 땅은 백러시아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련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백러시아 벨루시가 이제 그 분리돼 나갔잖아요. 여기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소련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 소련 넘어가요. 그래서 백러시아 뛰어넘어서 그 칼라리 그란드라는 미하일 칼라리라고 있어요. 그 소련 영웅이 있는데 요 땅을 이제 칼라리 그란드라는데 여기를 이제 케니스 베르크를 칼라리 그란드 곤쳐서 요 땅을 러시아용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을까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했고 다시 넘어가서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 반대로 국경으로 사람의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때 결국 발생한 영토 변화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폴란드는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소련에 뺏기고 대신에 오데드 나이세스강의 동쪽에 독일 영토를 차지했다. 최대 수혜국은 소련으로서 이 나라는 동부 폴란드 위에 발트 삼국 전체, 루마니아 일부, 부코비아나 베살로비아.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그 당시 독일 군편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쪽 일부 땅을 소련 땅으로 편입시켰어.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은 또한 대규모 피난과 추방, 이주를 나왔는데 이 가운데 동유럽 가치로부터 독일인들의 이동 물결이 가장 컸다. 그래서 쫓겨나왔죠. 많은 땅을 뺏기고. 그래서 동유럽에 거주했던 독일인들 상당수 수백 년 전에 그곳에 살아왔다. 때로는 독일 소련군의 진군을 피해 때로는 독일 폴란드 국경 변화에 따라서 추방이나 강제 이송 조치를 해서 1,300명이 서쪽 이주했다. 대표적인 케니스 베르크죠. 칼라리 그란드라 부르는 이 케니스 베르크는 예전부터 독일인들이 한 50만 명 이상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련 땅으로 넘어가면서 그 땅은 이제 벗어나서 다 독일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칸트 아시죠? 칸트도 원래 고향이 그게 이제 그 케니스 베르크죠. 원래 예전 독일 지역인데 근데 지금 독일이 거의 살지 않아요. 다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지역은. 자, 때로는 추방이나 강제 이송 조치로 모두 1,300명이 서쪽 이주했다. 자, 이런 폭력적인 이주 과정에서 모두 약 210만 명의 독일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점령과 그에 대한 협력 600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에 수반됐다는 점에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전례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런 점에서 각국이 암울하고 수치스러운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을 벌여야겠다. 우선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자 홀로코스트를 수행한 나라인 독일 자체에서 과거사 청산은 외부인들, 특히 연합군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던 것이 누른베르크 재판이죠. 유명한 재판이죠. 이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945년 8월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합의에 설립된 국제군사법전에서 국사법전이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느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최고급 인물들 대상을 벌인 재판이 그것이다. 자, 느른베르크 재판을 불리는 이 재판에서 24명의 피고 중에 22명이 판결받았는데 교수형이 12명 가장 많고 종신형이 3명, 20명이 2명, 15년의 징역가 10년, 징역이 각각 1명, 무죄 3명이었다. 자, 기소 사유로서 이제 보면 평화에 관한 죄, 평화 파괴죄, 전쟁 범죄 외에 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인류 범죄가 도입됐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반인류 범죄는 이게 좀 약간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요거죠. 네. 인도에 관한 죄야. 인도에 관한 죄. 보통 인도에 관한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반인류 범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별칭이죠. 네. 자, 여기 기출문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합군 군정당국은 추가로 국제재판을 할 계획이었으나 연합군사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미 군정이 단독으로 1949년 나치의 주요 인사들이 처벌되었다. 그래서 모두 184명이 재판받았는데 그중 5분의 4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밖에 헬스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각 지역 점령 지역별로 따로 열었는데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 지역의 군사법정에서 도합 6,033명이 독일인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가운데 66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소련에서는 군정지역에서는 1949년까지 8,055명의 유죄 판결이었다. 소련 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독일이죠. 동독 지역. 네. 그리고 잠깐 이제 동유럽 그 지역 몇 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독일인들 색출해갖고 이제 그 유죄 판결 내린 거죠. 자, 이러한 독일판 과거 청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에 관한 죄, 그러니까 반인류 범죄의 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 없었던 개념들을 도입해서 재판 과정의 홀로코스트 규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재벌을 막기 위한 교훈적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그 일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청산이 독일의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한 점에서 승자의 재판이라 인식했던 점, 그리고 홀로코스트 범죄를 그대로 규명하지 않고 오직 나치 침략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다루지 않고 나치 침략의 한 가운데 한 도구로서만 부분으로서만 다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일찍이 1938년 독일이 합병되었고 독일 다음에 나치 당원이 많았던 오스트리아에서 점령 연합군 4개국에 의해서 이 오스트리아도 4개에 의해서 나눠져. 독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소련, 이렇게 미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나치 전범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는데 독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자국 정부의 특별재판소가 그 처벌을 넘겨받았다. 자, 이 재판소에서 모두 13만 6,829명이 조사를 받았고 13,607명이 유죄 판결 받았어. 4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근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독일보다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4개 국가에 의해서 나눠진데 불구하고 분할 통치했는다고 그냥 통합이 됐죠. 이 오스트리아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합군 4개국에서 했기 때문에 위기에 맞자 동독과 서로 나눠졌잖아요. 자, 이상의 두 나라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에 점령당한 나라에서 과거의 전후의 과거사 청산은 대체로 전쟁 범죄보다는 나치 독일의 협력 문제에 삼았다. 이들 나라들 대부분은 해방 후 몇 년 동안 자국의 대독 협력자에 대한 대규모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 재판과 처벌은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달리 처음부터 자국 정부, 대체로 이제 한독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한 정력을 가진 정치인들 구성되는 것도 주도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 프랑스에 참여했던 사람들, 드골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죠.
대부분 이제 대상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냐? 대도공력 정부들, 계대 정부. 그 당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 나치가 유럽을 지배한 동안 여러 계대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예. 대표적인 비시 정부 같은 것도 있죠. 예, 계대 정부와 점령 당국의 협력한 정치인과 언론인들, 독일군에 자원 입대하거나 독일 경찰 복무한 자, 친나치 조직원 구성원, 밀고자, 점령 상황을 평성하여 치부한 자 등 해방 전후 새로 들어선 정부에 설치한 특별재판소나 군사재판에서 크고 작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죠. 비정부에 협력했거나 독일에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규모 들어가서 이제 유죄 판결 내리고 공민권 박탈부터 시작해서 사형을 시켰죠. 예. 그리고 쭉 있는데 뭐 요거까지는 각자 보시고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 대동협력자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사법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합법적인 방식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 대개 점령 당국의 그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도 행해졌는데 점령 당국에 협력한 공직자 경찰의 사임에 는 각종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계, 언론계, 문단, 학계, 법조계, 종교계, 노동계, 예술 분야 등에서 사회 거의 모든 분야 대동협력자는 자체 수청을 했다. 뭐 자체 수청이 뭐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그 세계에서 왕따시키는 그렇게 이제 방식으로 행해졌겠죠. 자, 몇몇 나라에서 해방 후 전후에 그 대독 협력자 처단이 지극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천 명, 이탈리아에서 12,000명, 15,000명이 정식 재판 없이 학식 처형으로 사망을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축축하게 인원으로 참여했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그 왕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연합군의 편에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무솔리니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전후에 그 전쟁 말기에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 집권기 때 활동했던 사람들 대규모 숙청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 그 대부분 나라에서 협력자 처벌이 시기별 불균형과 부분별 불균형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일단 한 차례 큰 사법 처리 물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체 수축 물결을 통해 수치스러운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지금 9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